인터넷 주소창에 ltree.kr을 입력하세요. 2016년 12월 27일 화요일자 한국경제신문 보겠습니다. A3면으로 가겠습니다. 일본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본, 이번에는 직장인 부업, 겸업 허용, 일하는 방식 바꾸는 아베. 기사 읽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정규직 직장인의 부업이나 겸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 부족을 극복하려는 일하는 방식 개혁 정책의 하나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요, 나서서 부업이나 겸업을 하라고 이렇게 장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겁니다. 일본 중소기업청이 2014년 4,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부업이나 겸업, 허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허용한 회사는 전체의 3.8%에 그쳤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 회사 입장에서는 뭐 별로 좋아하진 않겠죠. 자기 그 정규직 직원이 뭐 다른 일을 한다고 이렇게 하면 좋아할 리가 없겠죠. 당연히. 사원이 본업에 소홀하거나 과로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직원이 과로로 혹시라도 쓰러지면 안 된다 그래서 과로로 건강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요거는 제가 보기엔 개뻥이고요. 언제부터 그렇게 회사가 직원을 그렇게 생각해 줬다고. 그 본업에 소홀히 할까봐 요 이유가 거의 다라고 봅니다. 일본 생산 가능 인구는 1995년 8,659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5년 7,628만 명까지 줄었다. 이대로 가면 2060년 4,418만 명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일본 정부는 우려한다. 그럴 수 있겠네요. 뭐 이 얘기는 여러 번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동안 생산 가능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 제가 뭐 그동안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2차 아베노믹스의 목표인 1억 총활약 사회, 요게 뭔가 하고 봤더니요. 2050년 이후에도 인구 1억 명을 유지하는 사회, 요거를 1억 총활약 사회라고 이름을 지었네요. 요 1억 총활약 사회 실현을 위해서 일하는 방식의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일본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근로 방식을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는 전략이다. 그렇죠. 지금 뭐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저출산, 아이를 잘 안 낳고, 그러니까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떨어질 게 뻔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효율성을 높이자.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 연령대, 즉 14세부터 64세까지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요 연령대 있는 그 일본 국민들을 2탕, 3탕을 뛰게 만드는 거죠. 야, 너 한 군데만 직장 나가지 마. 2군데, 3군데 막 겹치기로 나가. 무슨 연예인 겹치기 출연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래서 2탕, 3탕 죽어라 일해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그렇습니다. 뭐 여기 기사에는 굉장히 점잖게 표현을 했는데 그냥 한마디로 그거죠. 그냥 뒤질 때까지 죽어라 일해라 이거죠. 그냥. 그래서 기존의 직장들이 그거 싫어하는 거를 우리 정부가 나서서 장려를 열심히 해줄 테니까 한 군데만 기어나가지 말고 2탕, 3탕, 4탕 그냥 10탕까지도 뛰어라 이거죠. 참 슬픈 현실입니다. 일본은 이러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현실이. 우리나라는 뭐 별다를 게 있겠습니까? 똑같지. 싫어하는 건 마찬가지죠. 부업, 불어하는 한국 기업.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뭐 저 역시도 과거에 예전에 그 직장 생활할 당시에 직원으로 월급쟁이 할 때 저도 좀 이것저것 같이 많이 했어요. 부업으로도 뭐 이것저것 많이 하고 했는데 저도 철저하게 숨겼죠. 괜히 얘기할 필요가 없겠더라고. 얘기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꺼져. 너 나가라 이거죠. 그래서 눈치도 보이고 여러 가지 또
고용 불안에 시달릴까봐, 해고의 불안에 시달리는 게 너무 싫어서 저도 철저하게 숨겼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국내 법규에는 정규직 근로자가 겸업이나 부업을 해도 되는지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다. 예, 관련 법에는 뭐 이런 내용이 없대요, 전혀. 하지만 법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국내 기업은 자사 정규직 사원의 겸업과 부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일부 기업은 겸업 금지 조항 등을 근로계약서에 못 받기도 한다. 무섭습니다. 직장 내 규율인 취업 규칙을 통해서 다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얘기다. 그죠? 하지만 관행상 겸업과 부업이 금지되어 있을 뿐 법률적인 강제사항은 아니다. 그렇죠. 법적으로는 문제될 게 전혀 없다는 거죠. 하지만 법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100% 완벽할 정도로 법이 통하는 사회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가 될까요? 우리나라가.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취업 규칙이 뭔가 여기 용어 정리가 친절하게도 되어 있습니다. 이 신문에 지금. 취업 규칙이란 회사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만 할 규율과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규칙을 뜻한다. 근로기준법 93조에서는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은 취업 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 그러네요. 근로기준법 93조에는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이면 취업 규칙을 작성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 요건 몰랐네요. 이거 의무사항이네요. 법적 의무사항. 그럼 저 신고를 어떻게 하는 거지? 지금 그 고용노동부 장관님이 누구죠, 지금? 이 기관 장관 아닌가? 이 기관, 그분이 모르겠네요. 지금도 하고 계신가? 그럼 그 신고하려면 장관님 전화번호를 알아야 뭐 전화로 해서 신고를 하지. 어떻게 신고하는 거죠, 이거? 예, 전화번호를 모르는데 어떻게 신고할 수가 없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 일본에서는 또 어떻게 했어요? 세제를 개편한다, 그 얘기를 제가 전해드렸었는데, 여기 또 관련 기사가 또 나왔어요. 고령화 대응 총력전 나선 일본이라는 제목입니다. 일본이 참, 뭐랄까, 발악이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예. 저게 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뭐에 대한 반증일까요? 예. 그만큼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얘기죠. 이어서 국제면인데요. 트럼프 저주의 역설, 멕시코 깜짝 무역 흑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기사 읽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멕시코가 지난달 2억 달러의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지난 3월 이후 8개월 만에 적자에서 벗어났다고 26일 보도했다. 적자에서 벗어났대요. 1등 공신은 역설적이게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였다.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라고 하죠. 재검토 등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공약을 내건 트럼프의 당선으로 페소와 멕시코 통화 단위죠. 페소와 가치가 폭락한 게 멕시코의 전화위복이 됐다. 진짜 역설은 역설이네요. 블룸버그는 페소와 가치 하락에 따른 멕시코 제조업체의 수출가격 경쟁력 향상이 두 자릿수의 수출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멕시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344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342억 7천만 달러로 5.1% 증가해 수출이 수입보다 2억 달러 많았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유가 상승으로 석유 수출이 6.8%, 농산물 수출도 33.3% 늘어났지만 제조업 수출 증가율이 10.3%로 2015년 10월 이후 최대였다고 분석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그 트럼프 씨가, 오늘은 아저씨라고 안 부르겠습니다. 건방을 좀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씨가, 우리 미스터 트럼프가 북미 자유무역 협정, 즉 나프타 요게 잘못됐다 그래서 요거 재협상하겠다고 허구한 날 씨부렸잖아요. 그러려면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 뭔지를 좀 알아야겠죠. 일단 자유무역 협정이야 말 그대로인데, 북미 어느 나라가 북미에 해당이 될까요? 캐나다, 미국, 멕시코 요 세 나라, 요게 이제 북미인데, 세 나라 간에 그 무역을 하지 않습니까? 수출하고 수입하고 막 서로 이렇게 국가끼리, 거기에 대해서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게 북미 자유무역 협정, 즉 나프타다 이거죠. 나프타. 근데 자유무역 협정이라 하면 그 안에 보면, 협정문을 보면은요, 여러 가지 많은 조항들이 있는데, 가장 핵심은 관세를 안 매기겠다 이거예요. 관세를 철폐하겠다. 관세 안 때리겠다. 그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스터 트럼프 씨가 항상 그동안 떠든 게, 이러다 보니까 우리 미국이 교역에 있어서 항상 적자다. 그래서 이거는 불공정하고 잘못된 거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만약에 되면 요걸 다시 협상을 하겠다. 이 멕시코하고 캐나다랑. 그 말은 뭐예요? 관세를 물리겠다 이제 이거죠. 근데 그게 만약에 실현이 돼버리면 멕시코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관세를 물려버리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아마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기존에 수출하던 것들이 아마 수출이 절반으로 준다거나 뭔가 이런 식으로 수출에 막대한 피해를 볼 것이다. 그럼 멕시코 경제가 안 좋아지겠죠? 수출이 안 되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국가에 있어서 그 국가의 어떤 경제 성장이라든가 아니면 흔히 말하는 펀더멘탈, 그것과 연관해서 아주 민감하게 움직이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나는 국채, 그 나라에서 발행한 국채, 채권 가격, 반대로 말하면 채권 금리, 그것과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나라에서 쓰는 화폐, 통화 가치가 오르거나 내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멕시코는 페소화를 쓰죠. 그래서 트럼프 아저씨가 허구한 날 그렇게 입만 열었다만 맨날 나프타 재협상하겠다 이렇게 씨부리니까, 아이고 멕시코 이제 X 됐구나 그래가지고 멕시코의 페소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었어요. 즉 환율로 바꿔 얘기하면 달러 대 페소화 환율이 올랐을까요? 내렸을까요? 올랐죠. 페소화 가치가 떨어진 거니까 환율로 얘기하면 환율이 막 상승, 오른 거죠. 그죠? 근데 아까 그 헤드라인 머리 기사가 뭐였습니까? 트럼프 저주의 역설이라고 그랬죠. 역설. 트럼프 씨가 이걸 노린 게 아닌데 어떻게 역설적이게도, 그러다 보니까 달러 페소 환율이 막 오르고 페소화의 통화 가치가 막 떨어지다 보니까 멕시코에서 수출이 잘 되는 거야. 왜? 가격 경쟁력이 막 생기네? 즉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거보다 더 가격이 싸. 그럼 싼 거를 많이 사겠죠, 사람들이. 그 얘기를 이 기사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트럼프 씨가 의도한 게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역설적이게도 멕시코는 오히려 수출이 늘어났다 이거죠. 그래서 그 참고로 나프타 그 내용을 잠깐 보니까요. 미국하고 멕시코가 서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수출을 하고 수입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농산물 교역 물량의 57%에 대해 관세를 폐지했어요. 이 나프타 내용 중에 하나가. 그리고 발효하고 나서 10년 동안 전체 94%, 그리고 15년 내로 모든 농산물의 교육을 완전 자유화한다. 즉 무관세, 관세를 단 한 푼도 매기지 않겠다 이거죠.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에서도 자동차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잖아요. 우리나라 기아 자동차가 아마 맞을 겁니다. 제 기억에. 기아차가 멕시코에다 공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의 경우 미국은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에 대한 수입 관세를 철폐했다 이미. 그리고 멕시코는 5년 내로 경트럭에 대한 수입 관세를, 10년 내 승용차에 대한 관세를 모두 철폐한다. 이런 게 그 주요 협정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기사 조금 더 읽어보면
파이낸셜 타임스는 UBS의 분석을 인용해 자동차를 빼면, 이걸 제외시키면 오히려 멕시코가 미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죠? 근데 트럼프 씨는 우리가 멕시코한테 맨날 적자 보고 있다. 즉, 뭐야? 그 말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출보다 우리가 수입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맨날 적자 보고 있다. 마이너스. 그래서 멕시코의 나쁜 새끼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실상은 그게 아니다. 자동차는 그럴 수 있는데 나머지 제품들에 한해서는 오히려 멕시코가 적자를 보고 있다. 미국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멕시코는 신났겠네. 네. 이어서 같은 국제면이고요. 요즘 이 은행이 거의 한국경제신문에서 기사가 매일 나오다시피 하네. 어디겠습니까? 이름도 어려운 방카몬테 데어 파스키 디 시에나 BMPS라는 은행. 제가 몇 번 했죠. 이 기사를 언급을 했는데. 그래서 지난 방송 들으신 분은 그냥 편하게 이어서 들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 은행이 민간자본 확충에 실패하는 바람에 이탈리아 정부에서 구제금융하기로 결정이 났다고 제가 소식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제동이 걸렸네요. 누가 딴지를 걸고 나왔어. 태클을 걸었습니다. 누군가. 그 누가가 어디냐면 독일입니다. 독일. 거의 EU의 대장이죠. 대장. 반장. 독일이 제동을 걸어왔어요. 내용 보겠습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 방카몬테 데어 파스키 디 시에나 BMPS 구제를 추진하는 방안이 독일의 반대에 직면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26일 보도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23일 BMPS에 구제 금융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안에 따르면 BMPS 주식 보유자는 손해를 감수해야만 한다. 열받으시겠는데요, 이 주식 갖고 계신 분. 후순위채를 보유한 기관과 소매 투자자는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뭘까요, 이게? 출자 전환에 응해야만 한다. 이분들도 열받으시겠네. 다만 불안전 판매 가능성이 있는 후순위채를 보유한 개인 4만여 명에게는 보상하는 차원에서 이 후순위 채권을 선순위 채권으로 바꿔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중간 정리하면요. 구제금융을 투입하기로 이탈리아 정부가 결정을 했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이 뭐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손해를 봐야 되고 후순위채를 갖고 있는 사람, 이 후순위채를 누가 갖고 있냐? 세 군데서 갖고 있답니다. 첫 번째는 기관 투자자들, 두 번째는 소매 투자자들. 근데 요 두 투자자는 출자 전환에 응해야만 합니다. 의무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 후순위채 세 번째로 갖고 있는 개인들.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일반 국민들. 은행 가서 이렇게 상담받고 이렇게 채권 산 사람들은 좀 억울할 수 있으니까 보상해줄게. 그래서 그걸 선순위 채권으로 바꿔준다. 이겁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에 대해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할 때 주식과 후순위채 보유자가 일부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는 유럽 연합 규정, 이런 규정이 있나 봐요. 규정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니네가 반대하면 안 돼. 반대할 명분이 없어 니네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탈리아 정부는. 하지만 독일 정부의 입장은 또 다르죠. 하지만 독일 정치권은 이탈리아의 BMPS 구제가 EU 규정을 약화시키고 다른 은행이 EU 규정을 피해갈 때 활용하는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렇죠. 독일 입장에서 이거를 또 승인, 즉 허가를 해주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이게 BMPS, 과연 이 은행만 이렇게 지금 위기가 닥쳤을까? 제가 보기에는 숨겨진 그런 은행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잠재적 부실에 처해져 있는, 아주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지. 조만간에 그게 여기저기서 마치 지뢰 터지듯이 빵빵하고 터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은행 하나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제2의 BMPS 사태가 벌어졌을 때 명분이 없다는 거죠. 독일에서 승인을 해줄 만한 명분이. 그래서 그걸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독일이. 그러니까 독일하고 이탈리아하고 싸우고 있다 이거죠, 이제. 그래서, 근데 여기 참고로 보니까요. BMPS 구제 금융은 이탈리아 정부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시겠지만 이탈리아가 EU, 유럽연합에 소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EU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게 약 2, 3개월이 걸리고요. 승인 나기까지.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독일이 EU에 이탈리아의 구제금융이 EU 규정을 따르고 있는지 철저하게 따질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철저하게 따져보고 승인을 내줘도 내줘라 이거죠. 글쎄요, 뭐 2, 3개월 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근데 독일 입장도 좀 애매할 겁니다. 승인을 해주자니 아까 말했지만 그럼 이제 앞으로 혹시 또 제2의 BMPS 사태가 일어났을 때 나도 그러면서 쟤는 된다 그러고 왜 나는 안 된다 그러냐 이렇게 또 따지면 할 말이 없고요. 승인을 안 해주자니 그럼 저거 어떻게 BMPS 뭐 구제금융도 안 된다 그러고 민간 자본 확충도 실패했고 뭐 파산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은행이 파산하면은요 물론 뭐 코딱지만한 뭐 수신 금액도 얼마 안 되고 뭐 이렇게 규모도 굉장히 영세한 그런 은행이라면 뭐 그나마 그 파장이 적겠지만 대형 은행 같은 경우가 만약에 파산을 해버리는 날이면요 우리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다 눈으로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 후폭풍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저걸 또 파산하게 내버려둘 수도 없어요 또. 그래서 아마 글쎄요. 근데 제가 감히 좀 예측을 해본다면 독일로서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일 겁니다 아마.